가족 파티에서 아들이 춤을 추다가 아내에게 키스를 시도하자 아내는 몸을 떼며 말했다. 당신에게 키스하느니 차라리 걔한테 키스하는 게 낫겠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그녀는 당신은 내 기준에조차 미치지 못해요. 내게서 떨어져요. 라고 덧붙였고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아들은 온몸이 경직되더니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때 손자 김지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고 거실은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다. 저는 주방 구석에 서서 작은 칼을 손에 쥐고 과일 접시에 담긴 오렌지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최대한 예쁘게 보이도록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 이서연의 생일이었고 온 가족이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아들 김민주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정원 아치 위에 마지막 LED 조명줄을 달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 파티를 혼자 계획했습니다. 그는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제과점에 3단 케이크를 주문했고 라이브 밴드까지 고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민준이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아내에게 선물하던 비싼 꽃인 짙은 붉은색의 수입 장미다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서연의 친구들이었고 그들은 반짝이는 스팽글 드레스와 도자기 바닥에 올리는 하이힐 차림으로 우아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크게 웃고 떠들며 민준을 마치 낯선 사람인 양 스쳐 지나갔고 의무감으로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때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이 일주일 전 카드로 할부 구매했던 에메랄드 그린 실크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별처럼 빛났습니다. 그녀가 가게에서 그 드레스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해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부드러운 웨이브로 흘러내렸고 입술은 짙은 붉은색이었으며 그녀의 존재만으로 방 전체가 환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는 서둘러 장미다발을 들고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냉랭하게 웃을 뿐이었고 따뜻함이라고는 없는 미소와 함께 꽃다발을 가치 없는 물건처럼 구석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친구들을 안기 위해 돌아섰고 민주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파티 내내 서연은 남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친구들 사이에서 웃고 대화했습니다. 갑자기 밴드가 부드러운 왈츠로 곡을 바꿨습니다. 그들이 결혼식 때 췄던 노래였습니다. 저는 민준이 용기를 모으는 듯 심호흡을 하는 것을 보았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나랑 춤출래?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서연은 짜증이 가득한 몸짓으로 눈을 굴렸지만 친구들의 시선 때문에 마지못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승낙했습니다. 저는 춤을 추는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하게 내딛고 집중했습니다. 민주는 서연의 귀에 몸을 기울여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어쩌면 사랑의 말, 사과, 아니면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듣지 못했지만 어린아이처럼 애정을 갈망하는 듯 희망으로 빛나는 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음악이 거의 끝나갈 무렵 민주는 옛날처럼 부드럽게 고개를 숙이며 아내에게 키스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칼로 베인 듯 서연은 민준을 피하기 위해 머리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녀는 꺼져가는 음악 위로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에게 키스하는 이 차라리 걔한테 키스하는 게 낫겠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기준에조차 미치지 못해요. 내게서 떨어져요. 그 말들은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고 저는 그것이 민준에게는 1000배 더 고통스러울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발치에 엉겨붙어 있던 털복숭이 개를 안아 올리더니 마치 장난이라도 치듯 개 주둥이에 입을 맞췄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심지어 몇몇은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본 듯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는 밀랍처럼 창백한 얼굴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침묵을 깨고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의 눈이 뒤집히고 몸이 떨리기 시작하며 바닥에 쓰러져 격렬하게 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를 괴롭혀온 질병, 간질 발작임을 즉시 알았습니다. 제 비명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받쳐 다치지 않게 했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아. 저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은 채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제 눈에는 혼란 속에서 쓰러져 있는 아들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침묵에 빠졌다가 곧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아한 얼굴들과 완벽한 미소는 이제 두려움과 무관심만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소리치며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명 속에서 구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손자 김지우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 서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나빠. 엄마는 아빠를 안 좋아해. 엄마는 최준혁 아저씨한테만 뽀뽀하는 게 좋아. 어두울 때 밖에서 뽀뽀하는 거 봤어. 아이의 말이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웃음과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멈췄고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꽂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로 몸을 돌렸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후회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 숨막히는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민준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나 그들을 따라 달렸지만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구석의 그림자 속으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병원 복도의 금속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들 병실에서는 기계들의 일정한 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는 창백한 얼굴에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있는 그를 보았습니다. 병원 안에 숨막히는 침묵 속에 앉아있자 지난날의 기억들이 갑자기 되감기는 오래된 영화처럼 밀려왔습니다. 저 박미경 65세. 이제 흰머리에 수년간의 노동과 노력으로 등이 굽었지만 저를 이곳까지 이끈 이 이야기는 제가 겨우 25세였을 때 제 삶의 모든 것이 아직 에너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벽이 하얗게 벗겨진 작고 숨막힐 듯한 진료실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두꺼운 안경을 쓴 연로한 의사는 연민 가득한 눈빛으로 저와 당시 제 남편이었던 박대호 씨 앞에 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헛기침을 하더니 더 이상의 고통을 주지 않으려는 듯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선천성 간질을 앓고 있습니다. 면밀히 관찰해야 하며 평생 약물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한 달 된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제 아들이 제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질병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호 씨는 제 옆에서 침묵했고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호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손은 운전대를 세게 움켜쥐고 있었고 입술은 폭풍을 억누르는 듯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던졌고 그 충격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아들 하나 제대로 낳을 줄도 모르는 무능한 여자야. 그는 경멸하며 포효했습니다. 내 집안에 미친 사람이 있는 거야. 뭐야? 저 애는 내 수치가 될 거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에 직접 꽂히는 비수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을 아는 채 서 있었고 눈물이 통제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부터 대호 씨는 변했습니다. 그는 늦게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제가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값싼 여성 향수 냄새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에서 위안을 찾고 있는지 잘 알았지만 그와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짐을 쌌고 구겨진 지폐 다발을 제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나는 건강한 아들을 낳아주지 못한 여자와 살 수 없어. 오늘 나는 내 행복을 찾아 떠날 거야. 저는 그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문을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행복이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제 앞에서 식사했던 그의 사무실의 젊은 비서였습니다. 문이 쾅 닫혔고 저는 그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진 채 병든 아들을 안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은 끝없는 노력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두 곳에서 일했습니다. 낮에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밤에는 집에서 격리 업무를 했습니다. 많은 밤을 희미한 램프 불빛 아래서 숫자를 검토하며 보냈고, 민주는 요람해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밤에는 발작이 그를 덮쳤을 때 저는 그의 몸이 풀릴 때까지 그를 품에 안고 밤을 새웠습니다.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는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불쌍한 박미경 씨, 홀로 아픈 아들을 키우고 있네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오직 저만이 제 아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주는 자랐고 저는 그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의 병에도 불구하고 그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아이였으며 마치 제 고생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항상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그가 성적표를 들고 와 웃을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자신의 병뿐만 아니라 세상의 편견과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 저는 밤새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겠다는 큰 꿈을 안고 작은 여행사를 설립했습니다. 저는 그가 어엿한 성인이 되는 것을 보았고 제 모든 희생이 가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는 출장 중에 서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스튜어디스였고 젊고 아름다웠으며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는 미소를 가졌습니다. 민주는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 어두운 예감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의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행복하기를, 제가 결코 갖지 못했던 가족을 갖기를 바랐습니다. 결혼 후 그들은 저와 함께 살았고 1년 후 지우가 태어났으며 제가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민준이 출근하고 서연은 집안일을 했으며 저는 지우를 동네에 데리고 다니며 우리 땅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집을 가득 채웠고 제 영혼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인생이 우리에게 보상해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쳤고 모든 관광 산업이 멈췄습니다. 몇 달 만에 민준의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부채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고 저는 서연의 미소가 사라지고 돈, 비싼 가방, 더 이상 갈 수 없는 여행에 대한 한숨, 불만, 한탄으로 대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딸아, 주변을 봐. 이 부부는 여전히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 집에 갇혀 있어. 어느 날 밤 저녁 식사 시간에 그녀가 소리쳤고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작은 방을 자신의 사무실로 만들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돈을 벌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했습니다. 빵집의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부터 가구점 광고 전단지 디자인, 온라인 상점 제품 설명 작성까지 그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저는 그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손가락으로 타이핑하는 것을 보았고 그가 이 가족을 구하기 위해 한때 행복했던 것의 잔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 밤 집이 조용해지면 저는 민준이 좋아하는 설탕 없는 블랙커피 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가 테이블 구석에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좀 쉬렴. 너무 늦었어. 저는 그의 집중을 방해할까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시선을 들고 피곤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밤샘으로 붉어진 눈, 앉아있는 시간 때문에 굽어진 등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것만 끝내고 쉴게요. 그는 대답했지만 저는 그에게 휴식이란 다시 일하기 전에 아주 짧은 수면 시간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식비, 민준의 약값, 모든 것이 그의 어깨 위에 돌처럼 쌓였습니다. 저는 조금씩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예물 보석, 수년 동안 소중히 간직했던 팔찌, 귀걸이, 목걸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전당포에 가져갈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건 그저 물질적인 것일 뿐이야 라고 되뇌었지만 속으로는 제가 어머니의 마지막 추억, 제가 아직 전곡꽃 많던 시절의 추억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은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던 다정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식탁에 앉을 때마다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고 음식을 마치 격이 떨어지는 것인 양 바라보았습니다. 고기가 신선하지 않아요. 이 채소는 유기농도 아니잖아요. 그녀는 우리가 그녀의 삶을 일부러 비참하게 만들려는 것처럼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침을 삼키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속으로는 깊은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민준과 결혼했을 때 웃고 대화하며 남편에게 요리해주기 위해 시장에서 당근을 조심스럽게 골랐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휴대폰만 바라보며 친구들이 호화로운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을 민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부 좀 봐, 또 제주도에 갔네. 근데 나는 이 구멍에 갇혀 있어. 서연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차가운 밥을 먹으며 고통을 참아내기 위해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집은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에는 더러운 접시들이 쌓였고 문 뒤에는 세탁물이 쌓였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집안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인 줄 아는 변명을 대며 점점 더 자주 외출했습니다. 스트레스 풀러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러 가요. 또는 직장 동료 생일이에요. 그녀는 매우 늦게, 때로는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왔는데 술 냄새와 민준이 사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값비싼 향수 냄새를 풍겼습니다. 저는 어두운 복도에서 하이힐을 손에 든 채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그녀를 보았고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그렇게 사랑했던 서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그림자에 불과했을까요? 어느 비 오는 오후 하늘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듯 짙은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거의 7시였는데 지우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서연이 지우를 학교에서 데려와야 하는 순서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전화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낡은 우비를 챙겨 빗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저는 경비실 지붕 아래에서 배낭을 껴안고 웅크리고 있는 지후의 작은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으로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저 데려가는 걸 잊었어요. 모두 갔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온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제 얼굴에 빗물과 섞이는 가운데 그를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선생님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에게 여러 번 전화했는데 받지 않네요. 다행히 경비 아저씨가 아이와 함께 있어줬어요. 그날 밤 저는 지우가 잠들 때까지 옆에 머물렀지만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 1시경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입술은 붉은색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일어섰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걱정으로 떨렸습니다. 어디 있었어? 오늘 내 차례였잖아. 지우 데리러 가는 거. 애가 학교에 혼자 있었다는 거 알잖아. 서연은 칼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손님 접대하고 있었어. 나 한번 외출한 건데 왜 이렇게 난리야? 내가 이 비참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줄 알아? 아니야. 저는 문 뒤에서 듣고 있었고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말 때문이 아니라 이미 산산조각 난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쓰는 남자의 눈빛, 민준의 눈빛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싸움은 매일 일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그러면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긋지긋해. 당신 좀 봐. 무능한 사람. 당장 이혼하고 싶어.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을 참으며 침대에 앉아 아들이 침묵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무력하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집안 분위기는 끊어지기 직전에 팽팽한 줄 같았습니다. 민주는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방에 앉아 슬픈 눈으로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세련된 상자를 들고 왔는데 그 안에는 서연이 항상 원했던 베이지색 명품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심지어 자신이 가장 아끼던 낡은 시계까지 팔아 그 선물을 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가방을 보자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이 여전히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그녀는 가방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마치 전날 밤의 잔인한 말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실 구석에서 차가운 심장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미소를 보았지만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이 자신의 땀과 존엄으로 산 그 명품 가방을 안고 있는 서연의 가짜 미소는 그녀에게 사탕을 준 아이의 일시적인 만족감과 같았습니다. 민준이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 서연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던 것처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생일 파티에서 크게 웃던 그 친구들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무관심한 태도로 회피하는 대답만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주머니.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의 말은 칼처럼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서연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불렀던 그들은 이제 그녀나 병원에 누워있는 그녀의 남편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남편은 방금 죽음의 문턱을 넘었고 우리의 세계는 매일 무너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매일 저는 병원과 집 사이를 오가며 민준을 돌보고 지우를 챙겼습니다. 매일 밤 크고 순진한 눈을 가진 이 작은 아이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어디 있어요? 언제 돌아와요? 저는 목이 메는 목소리로 그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엄마는 출장 갔어. 며칠 후에 돌아올 거야. 하지만 제가 그를 볼 때마다 저는 그가 제가 숨기려 하는 진실을 느끼는 것처럼 침묵하는 두려움을 그의 눈빛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그를 꼭 안아주고 재워주기 위해 노래를 불렀지만 제 안에서는 슬픔과 분노가 커져갔습니다. 저는 서연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버릴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온 가족을 뒤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퇴원하던 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는 창백하고 말랐으며 여전히 약했고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서 눈은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신의 집에서 약간의 평화를 찾고 쉬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문을 통과하자마자 앉을 시간도 없이 문에서 건조하고 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저는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을 사러 온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 마무리를 하러 왔습니다. 서연 씨가 오늘 남편분이 집과 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원본 서류를 건네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뺨을 맞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뒤에서 민주는 문틀에 기대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집이나 차를 파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남자는 우리가 그를 속이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고 매매 계약서와 위임장을 우리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서명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아내가 아프셔서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집었고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제가 몸을 숙여보았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판매자 항목에는 쇠약하고 연로한 사람의 글씨처럼 제 아들의 확고하고 단호한 글씨와는 완전히 다른 떨리고 서투른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 배신당한 것처럼 목이 맨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손을 잡았지만 제 안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녀에게 전화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에는 우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저를 놀리는 겁니까? 저는 이미 계약금을 지불했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그의 앞에서 여러 번 서명했을 때 그 남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자 그의 표정은 분노에서 당황으로 바뀌었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당신 서명이 아니라면 저는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이 문제가 공개되면 우리 가족이 법적 문제에 휘말릴 것이고 민중과의 삶의 추억이 가득한 집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우가 아는 유일한 지붕을 잃게 놔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고통을 억누르며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드리고 위약금도 지불하겠습니다. 그는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는 은행에 가서 저의 모든 저축금, 노후를 위해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수년 동안 모아온 돈을 인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인출 서류에 서명했고 제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토록 힘들게 쌓아올린 안정감마저 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가 잠든 후 저는 민준과 함께 무거운 침묵 속의 거실에 앉았습니다. 희미하고 노란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고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기대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그녀는 제게 이랬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단어 하나하나가 제 영혼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를 위로했지만 제 안의 슬픔은 이미 굳건한 결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음모였고 저는 어머니로서 그것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가서 세월의 흐름으로 누렇게 변한 오래된 연락 수첩을 보관했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잉크 얼룩이 묻은 얇은 종이에는 제가 아직 젊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던 시절의 이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세게 뛰는 것을 느끼며 페이지를 넘겼고 마침내 사설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는 옛 직장 동료 정나리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저는 나리가 강하고 영리한 여성이었고 대호 씨가 떠난 후 가장 힘든 날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올바른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리야, 내 도움이 필요해.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겠어. 그 전화 후 사흘 뒤, 나리는 시내 조용한 골목에 숨겨진 작고 은밀한 카페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봉투를 제 앞에 놓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미경 씨. 그녀는 숨기려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연민의 섬광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봉투에 담긴 것이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선명한 사진들이 잔뜩 있었고 모든 세부 사항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 서연은 웃고 있었고 젊은 남자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새롭고 부유한 지역에 있는 호화로운 건물로 들락거렸고 그곳의 유리 건물들은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서연은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공들여 말려 있었으며 마치 어려운 날들은 겪어본 적 없는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 남자는 잘 차려입었고 젤로 빗어 넘긴 머리에 값비싼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나리는 사진 속 남자를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준혁, 28세, 푸른 언덕 레스토랑 체인의 사장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실제 이야기는 꽤 흥미롭습니다. 최준혁이라는 이름이 제 머릿속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지우가 생일 파티에서 울면서 엄마를 가리키며 외쳤던 그 이름과 같았습니다. 저는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고 심장이 가슴에서 세게 뛰었습니다. 최준혁.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각 조각은 이전 조각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뻔뻔하게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손톱이 밝힐 정도로 사진들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우리 가족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와 맞서야 했습니다. 저는 나리가 준 주소로 택시를 탔습니다. 호화로운 건물은 반짝이는 유리벽과 입구에 완벽하게 다듬어진 나무들을 가지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온 가족입니다. 조카를 방문하러 왔어요. 좀 들여보내주세요. 경비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가 속하지 않은 세상으로 건너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들어섰습니다. 12B 아파트 문 앞에서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세게 뛰었습니다. 저는 진정하기 위해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건조한 초인종 소리가 경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렸고 서연은 붉은색 실크 잠옷을 입고 그녀의 도전처럼 빛나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레드와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태평함이 뒤섞인 채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문틀에 기대어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어머, 시어머니께서 무슨 바람이 불어 여기까지 오셨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비단으로 덮인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서연, 왜 민준에게 그랬니? 왜 서명을 위조해서 집을 팔려고 했어? 서연은 제 질문이 터무니없다는 듯 경멸이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도발적인 침착함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당신 아들의 무능함 속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에 지쳤어요.
저는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해하세요? 그 삶, 그 낡은 집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제 심장에 밝힌 칼 같았습니다. 서연은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서류철을 꺼내 제게 던졌습니다. 서류들은 마치 우리 가족의 깨진 조각들처럼 복도에 흩어졌습니다. 이건 이혼소송 서류예요. 당신 아들한테 서명하라고 하세요.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망가진 집에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서연의 뻔뻔한 태도, 경멸적인 미소, 그리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들은 제 피를 끓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녀를 깨우치기 위해, 그녀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뒷걸음질 쳤고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호화로운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겁에 질리면서도 도전적인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소란의 한 남자가 침실에서 수건만 허리에 두른 채 달려나왔고 그의 가슴에는 날개를 펼친 독수리,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자신만큼이나 오만했습니다. 저는 그가 나리의 사진 속 남자, 최준혁임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 팔을 잡고 저를 세게 밀쳤고 저는 거의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 미친 할망구, 내 집에서 무슨 짓이야. 그는 제가 초대받지 않은 침입자라도 되는 것처럼 폭력적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소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이 덜 깬 듯 짜증스러운 표정의 중년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멈춰 서서 저를 바라보았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머리는 이미 희끗희끗했지만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차가운 눈빛. 그는 박대호,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40년도 더 전에 민중과 저를 버리고 떠난 남자. 저는 고통이 아니라 갑자기 생생하고 잔인하게 나타난 과거를 보는 공포감으로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우 씨는 저를 바라보았고 잠시 기절한 듯 하더니 천천히 그의 얼굴에 비웃는 미소가 그려졌습니다. 이런, 여기 누가 왔나 봐. 박미경 씨. 세상 참 좁지. 응? 그는 아픈 아들을 남겨두고 떠났을 때와 똑같은 경멸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호시에서 최준혁, 그리고 그의 옆에 서 있는 여자, 그의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아하게 옷을 입었고 얼굴은 조각상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갑자기 명확해졌지만 그 잔인한 진실은 칼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남자, 최준혁은 대호 씨가 나중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제 며느리 서연은 남편의 의붓청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이 땅에 박힌 듯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제 주변의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호 씨는 다가왔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박미경, 넌 예전처럼 여전히 한심하구나. 이 나이에도 여전히 내 아픈 아들 때문에 상관없는 일에 끼어드는구나. 그의 말은 뺨을 때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가 떠났을 때 조용히 울던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제 안에서는 강렬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최준혁은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웃으며 아버지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할머니 아세요? 참 우연이네요. 그리고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제 제가 대형 레스토랑 사장이에요. 당신 아들이 꿈도 못 꿀 삶을 서연에게 줄 수 있죠. 그는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듯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옆에 서서 민중과 제가 가치 없는 졸에 불과했던 게임에서 이긴 것처럼 오만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대호 씨 옆에 여자, 그의 새 아내는 팔짱을 끼고
차가운 목소리로 잘라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경비 불러서 강제로 쫓아낼 거예요. 우리 집을 더럽히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과 아들의 삶을 짓밟았고 계속 짓밟고 있는 사람들의 둥지에서 혼자였습니다. 분노가 저를 압도하여 몸을 떨게 만들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말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비꼬는 미소를 짓는 대호 씨, 거만함에 찬 최준혁, 뻔뻔스러운 서연, 그리고 경멸하는 아내. 저는 다시는 잊지 않겠다는 맹세처럼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제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들을 줍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제 심장에 새겨진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저는 돌아섰고 서연의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제 뒤를 따랐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굴욕의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저는 재빨리 그것을 닦아냈습니다. 그들에게 제 약점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건물을 나서자 저는 가로등의 노란 불빛 아래 서 있었고 밤바람이 제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온 세상이 저를 반대하는 것처럼 느끼며 서류철을 가슴에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고통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증오의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폭력이 아니라 정의로, 제가 밝혀낼 진실로 그들 모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저는 울거나 불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가장 격식 있는 옷, 민준이 대학을 졸업하던 날과 같은 중요한 날에 입었던 단순하지만 깔끔한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저는 나리가 추천해준 변호사 사무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사무실은 양쪽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나무들이 있는 조용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들어섰고 오래된 나무와 종이, 냄새가 마치 새로운 전쟁터로 들어서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나리가 소개해준 이 변호사 이소연 씨는 머리를 높이 묶고 예리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가진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위조의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서투른 서명이 있는 위조 계약서, 불법 거래에 대한 집 구매자의 진술. 제가 손해를 메우기 위해 모든 저축을 인출해야 했음을 증명하는 은행거래 내역서, 서연과 최준혁의 사진이 담긴 나리의 상세보고서, 그리고 그녀가 제 얼굴에 던졌던 이혼 소송 서류까지. 이소연 씨는 한 줄 한 줄 눈을 떼지 않고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며 강문서를 주의 깊게 검토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공감뿐만 아니라 단호함도 보였습니다. 박미경 씨, 사기와 문서 위조. 두 가지 혐의로 그녀를 고소할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 범죄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소연 씨의 말은 제 안의 안개를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약간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목이 메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제 아들과 손자를 보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쥐어주었고 그것은 약속 같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설 때 저는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제 안에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거실에서 민준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창밖을 생각에 잠긴 듯 바라보고 있었고 거리의 불빛이 희미한 반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방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제가 발견한 모든 진실, 제가 맞서야 했던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진실을 알아야 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널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집과 차를 팔기 위해 내 서명을 위조했어. 그녀는 최준혁과 살고 있고 가장 끔찍한 것은 최준혁이 내 아버지 박대호의 아들이라는 거야. 민주는 소리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고 야윈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침묵은 어떤 분노의 폭발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는 고개를 들고 고통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가난한 것에 지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이런 짓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왜 또 저를 상처 주려고 돌아온 거죠? 그의 말은 제 심장을 꿰뚫는 칼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과거로부터, 우리를 버린 남자로부터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 과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잔인하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서연의 이혼 소송 서류와 이소연 변호사가 준비한 양육권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들아, 이제 이걸 끝내야 할 시간이야.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지우를 위해서도 그녀가 이 가족을 계속 해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민주는 제 눈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고 결단력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망설임 없이 단호한 필치로 두 서류 모두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를 지켜보았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가 키운 남자의 힘을 그에게서 보았습니다. 법원에 소송과 이혼 서류를 제출한 며칠 후 저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서연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빌어먹을 할망구야.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내가 집 판 돈을 인출할 수가 없어? 언제부터 집을 되찾은 거야? 저는 사법 절차 때문에 은행이 거래를 막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자신이 집을 팔았고 곧 돈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쁨이 아니라 이상한 침착함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다른 남자 옆에서 잠자고 내 것이 될 수 없는 돈을 꿈꾸던 그때부터였단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는 침묵했고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수리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지우가 가장 좋아하는 간단한 계란, 프라이와 빵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눈을 빛내며 학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준도 계속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가 조금씩 활력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에는 지우와 놀아주거나 책 읽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언젠가 가족과 함께하고 싶었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주는 또 한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지역 체험 관광에 대한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데 전념했고 이는 그의 옛 회사가 무너졌을 때부터 꿈꿔왔던 아이디어였습니다. 저는 그가 방에 앉아 컴퓨터 앞에서 눈을 빛내며 도표를 쓰고 그리는 것을 보았고 그가 작은 마을들, 다채로운 시장, 방문객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문화적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활기를 띠었습니다. 엄마,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그는 열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우를 위해서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부심으로 가득 찬 심장을 느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해질녘 노을이 동네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민준이 매우 존경하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윤석현 씨가 보였습니다. 그는 과일 바구니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러 이 근처에 들렀다가 안부도 전할 겸 들렀네.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그는 다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이 그가 근처에 산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민주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져 달려 나왔습니다. 윤석현 삼촌, 이렇게 찾아와 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는 그를 안으로 초대했고, 곧 두 사람은 일과 미래 계획에 대해 활발하게 대화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준비하여 쟁반을 테이블 위에 놓았지만, 민준이 웃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도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한때 열정과 꿈으로 가득했던 남자의 일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윤석현 씨는 자신의 레스토랑,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가 보존해온 전통 요리들을 언급할 때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가 떠나려고 할 때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민준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내 번호야.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준비되면 나한테 전화해. 내 레스토랑 푸른 언덕은 항상 좋은 투어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 네가 뭔가 특별한 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어. 푸른 언덕이라는 이름을 듣자 저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고 찻잔을 테이블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민준과 윤석현 씨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 사장님. 저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채로 말했습니다. 그 레스토랑이 사장님 것이라고 하셨나요? 윤석현 씨는 약간 놀랐지만 여전히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 평생의 역작이죠. 무슨 일 있으신가요? 박미경 씨? 저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감히 물었습니다. 그럼 최준혁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가 자신이 그 레스토랑의 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현 씨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편안하면서도 놀란 웃음이었습니다. 최준혁? 아, 야간 관리자 말인가요? 그 친구는 말이 많긴 하지만 그는 단순한 슈퍼바이저일 뿐이에요. 사장이라고 말할 권리는 전혀 없어요. 왜요? 왜 그가 사람들에게 그런 허세를 부리고 다니는 거죠? 그는 그토록 보잘것없는 직원에 대해 왜 우리가 이야기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저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마침내 완성된 퍼즐처럼 제 머릿속에서 맞춰졌습니다. 서연을 속이기 위해 레스토랑 사장 행세를 했던 최준혁은 단지 푸른 언덕의 명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평범함을 숨긴 사기꾼, 단순한 매니저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인 것을 느꼈습니다. 최준혁의 거짓말이 우리 가족을 파괴했다는 분노와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윤석현 씨를 바라보았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윤 사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준혁에 대해서, 서연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도요. 저는 서연이 어떻게 민준을 배신했는지, 집을 팔기 위해 그의 서명을 위조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최준혁과 그녀에게 맞섰는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을 버린 전남편 대호 씨와 최준혁이 그의 아들이라는 끔찍한 발견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민주는 제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꽉 쥔 채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윤석현 씨는 주에 깊게 들었고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그는 화가 나서 테이블을 세게 쳤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저는 그렇게 썩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저와 계속 일하고 제 이름을 자신의 악행에 사용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는 결연한 눈빛으로 민준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재판 당일 아침은 제 기분처럼 흐릿했습니다. 거리에 여전히 안개가 깔려 있고 추위가 코트 속으로 스며들 때 민준, 이소연 변호사, 그리고 저는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겨 있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강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높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공중에 떠 있는 먼지를 반짝이게 하는 법정의 첫 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호화로운 실크 드레스나 값비싼 보석을 착용하지 않았고 그 오만한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낡고 구겨진 블라우스와 빛바랜 회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마치 여러 날 밤을 잠 못 이룬 것처럼 눈 밑에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세에 몰린 동물처럼 야위고 겁에 질려 보였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최준혁이나 대호 씨 또는 그의 우아한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완전히 혼자, 아무도 그녀 옆에 없었습니다. 이소연 변호사는 일어나 명확하고 논리적인 논리로 사건을 제시했습니다. 증거들은 하나하나 진실을 향한 화살처럼 제시되었습니다. 서명 감정이 포함된 위조 계약서, 불법 거래에 대한 집 구매자의 진술, 제가 손해를 메우기 위해 모든 저축을 인출해야 했음을 입증하는 은행 거래 내역서. 이 변호사가 판사 테이블 위에 놓은 각 문서는 제 심장에 망치질을 하는 것 같았고 우리가 견뎌야 했던 모든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남편의 경제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주장하며 그녀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했을 때 이소연 변호사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탐정 나리의 보고서에 있는 사진들을 큰 화면에 투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연이 최준혁과 손을 잡고 호화로운 아파트로 들락거리고 빛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급 상점에서 쇼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법정 전체가 웅성거렸고 그녀를 태워버릴 듯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몸은 떨렸습니다. 시선을 들 수 없었습니다. 양육권에 대한 재판 부분은 훨씬 더 빨랐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연이 지우를 학교에 입고 간 것을 목격한 담임 선생님의 진술을 제시했고 또한 서연이 밤에 사라지고 아이를 제 보살핌 아래 남겨두었다고 말한 이웃들의 증언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동네 폐쇄회로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지우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배낭을 껴안고 있었고 비가 그의 작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으며 그의 눈은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고 그가 고통을 억누르며 제 손을 세게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화면을 보지 않았지만 그녀가 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쳤고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침묵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 2년의 집행유예와 자신이 갚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육권에 관해서는 법원은 그녀가 어머니로서 부적합하고 무책임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지후의 양육권은 전적으로 민준에게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선고를 듣자마자 서연은 바닥에 무너져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 속에서 저는 후회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단지 사랑 때문이 아니라 헛된 것을 쫓다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절망만이 느껴졌습니다. 민준과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가벼운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저는 가슴에서 무거운 짐을 덜어낸 것처럼 영혼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걸 어떻게 견뎠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너와 지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야. 우리는 더 이상 말없이 빗속을 걸었지만 우리 둘 다 앞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의 그림자가 없는 미래를 향해서 말입니다. 몇 주 후 제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 우리 가족을 해쳤던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수다 떠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윤석현 씨가 최준혁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고
즉시 그를 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서비스 업계 내에서 그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공개하여 사기꾼으로서의 그의 이미지를 폭로했습니다. 평판도 일자리도 없이 최준혁은 더 이상 도시에서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대호 씨의 가족 역시 그 여파를 겪었습니다. 아들의 추문으로 인해 그의 사업은 흔들렸고 그들은 호화로운 아파트를 팔고 스캔들을 피해 조용히 이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잃은 후 외곽의 작은 호텔에서 웨이트리스로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이는 그녀가 이전에 경멸했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들었지만 제 안에는 오직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원한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재판 후 한 달 토요일 오후 제가 현관에 화분을 다듬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지난번과 똑같이 온화한 미소를 짓는 윤석현 씨가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혼자가 아니라 서류철을 들고 있는 젊은 조수와 함께였습니다. 박미경 씨, 가족들도 만나뵐 겸 민준 씨와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는 따뜻하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 민준은 그를 보자 얼굴이 환해져 달려 나왔습니다. 윤 사장님, 이렇게 빨리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는 존경하는 사람을 다시 만난 아이처럼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고 오후의 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나무바닥에 황금빛 반짝임을 비췄습니다. 윤석현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최준혁을 해고한 후 레스토랑의 전체 운영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푸른 언덕의 무언가, 즉 지역 문화와의 연결, 고객들이 진정으로 발견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와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의 체험 관광 프로젝트가 바로 제가 찾고 있던 것입니다. 그는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밀어 민준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할 것이며 민준 씨의 회사는 제 레스토랑 체인에 문화 투어를 제공하는 독점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준은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손이 약간 떨리는 채로 계약서를 집어들고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두려워 각 조항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저는 그의 눈이 젖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기쁨과 인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지역 문화를 발견하는 여행 아이디어는 세상이 그에게 등을 돌렸던 가장 어두운 날들에 그가 노력하여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윤석현 삼촌, 민주는 목이 맨 목소리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촌.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존경과 감사가 가득한 몸짓으로 윤석현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지우가 손에 낙서된 종이를 들고 방에서 달려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의 수줍음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달려와 제 다리를 껴안고 환한 미소로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다 그렸어요. 얼마나 예쁜지 보세요. 저는 몸을 숙여 그림을 집었고 제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그림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흰 머리의 여자, 키 큰 남자, 그리고 아이. 세 사람은 산과 푸른 들판으로 둘러싸인 밝은 태양 아래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할머니, 아빠, 그리고 나예요. 지우는 순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름답구나, 내 사랑.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그림은 단순했지만 제가 지키기 위해 싸웠던 전부였습니다. 윤석현 씨는 더 넓은 미소를 지으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준 씨, 정말 멋진 가족이 있군요. 그는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잘 해내세요. 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작은 아이와 박미경 씨를 위해서도요. 고맙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계약서와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는 희망의 불꽃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민주는 앉아서 지우를 안았고 저는 그의 눈빛에서 새로운 결단력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가 인생의 목적을 다시 찾은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현관으로 나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첫 새벽빛이 창틀 사이로 스며들어 방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정말로 지나갔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약속으로 가득 찬 맑은 하늘을 남겼습니다. 저는 민준이 윤석현 씨의 조수와 열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여행, 마을, 그리고 자신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활발하게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우는 그 옆에서 행복하게 또 다른 그림에 색칠하며 동료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제 작은 가족을 바라보았고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때 꿈꿨던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함께 있었고 그 사랑은 과거의 어떤 상처보다 강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것으로부터 저는 삶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힘과 사랑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낫지 않는 상처도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일어서도록 가르칩니다. 저는 한때 복수만이 정의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진정한 정의는 증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에 대한 결단력과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악은 항상 스스로 파괴되는 반면 사랑, 연민, 그리고 진실성은 아무리 짓밟려도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당신이 방금 들은 이야기는 참여한 사람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듣고 반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집 안에서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당신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으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길을 안내하는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항상 축복하시며 저는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